여러분께서 향후 주택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자가로 사시겠어요? 전세로 사시겠어요? 자가죠? 안녕하세요. 권선생의 명견백리의 권선생입니다. 요새 부동산이 난리예요. 나란 일 하시는 분들 사이에 코멘트를 한 줄씩 다는 게 유행인 모양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이슈이기 때문이겠죠. 한 주가 다르게 무섭게 상승하는 부동산. 오늘은 삼토시님의 글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지, 앞으로는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글은 삼토시님의 2020년 2분기 매매 시세 고평가 여부 분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특히 아파트는 당분간 가던 길 그대로 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삼토시님이 본문에 참조한 그래프는 KB부동산에서 만든 그래프인데요. 15년 2분기의 전세 매매 수준을 100으로 잡고 이를 86년도까지 역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삼토시님께서는 이를 20년 2분기까지 연장해서 그리셨네요. 그림을 보시면 전세지수와 매매지수가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전세가가 매가 수준에 붙으면 매가의 상승이 나오는 거죠. 이는 주거비용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의를 위해 수요자 입장에서 작성하겠습니다. 자가, 전세, 월세는 각각 장단점을 가집니다. 주택 매수와 전세의 경우 자본 조달 비용, 대출이자죠. 이 자본 조달 비용이 수반되는데 금리가 높은 상황이라면 자본 조달 비용이 높으므로 월세가 가장 유리한 형태가 됩니다. 지금과 같이 금리가 낮은 시장 상황에서는 역이 성립하겠죠. 자본 조달 비용이 낮으므로 자가 혹은 전세가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 자가와 전세를 나누는 키는 향후 주택시장에 대한 전망입니다. 공급으로 풀면 좀 수월할 것 같아요. 공급은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 축이기 때문입니다. 수요는 왜 언급을 안 하냐고 하실 수 있는데 수요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2017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약 2017만 가구가 있습니다. 20년인 지금은 더 늘어났겠네요. 어쨌든 모든 가구는 자가, 전세, 월세 중 어떤 형태로든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이 가구 수라는 게 1, 2년 안에 쉽게 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요는 상수로 고정시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러분께서 향후 주택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자가로 사시겠어요? 전세로 사시겠어요? 자가죠? 그런데 수요가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르겠죠. 반대로 수요가 그대로인데 공급이 들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죠? 그럼 가격이 오르겠죠? 위 그래프를 다시 보여드리면 전세와 자가 중 자가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는 자가를 택하는 사람이 늘고 이에 따라 매매가 지표가 선상승하게 됩니다. 둘째, 매매가의 상승으로 주거비용 상승과 함께 주택의 대량 공급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가격 하락을 기대하고 매매와 전세 중 전세를 선택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시간이 지나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해지는 시점이 오면 즉 주택시장이 침체여서 아무도 주택을 사려 하지 않고 이로 인해 주택 건설업체들도 주택을 지어서 팔려 하지 않을 때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면 공급 부족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1의 사이클이 시작됨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삼토시님 분석에 따르면 매매지수와 전세지수가 약 1.64가 되는 부분이 상승장에서 하락장으로 넘어가는 고점이고요. 지금은 약 1.2배 정도 된다고 하네요. 아직은 상승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뜨거웠는지 정부에서 결국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합니다. 몇 가지 공급 대책에 대해 간단한 리뷰를 남겨보겠습니다. 첫째, 그린벨트 해제입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직접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고 못 박았긴 했습니다. 그린벨트란 도시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일부 구역에 개발 제한을 걸어둔 곳들을 의미합니다. 사실 도시근교의 외곽지역 혹은 중심지, 산, 강 등이 대부분입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 공급을 이뤄낸 건 사실 이명박 정권이 시초죠. 3곡, 4곡의 반값 아파트를 보급함으로써 강남권 택지 개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었죠. 자, 근데 가만 보시면 동네 이름에 골짜기 곡자가 들어갑니다. 당연하죠. 그린벨트 자체가 도시 외곽의 자연녹지인데 밀고 아파트를 올린다 해서 강남역이 되는 건 아니죠. 물론 공기는 좋을 듯 합니다. 이런 이유로 그린벨트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건 단순히 아파트를 뚝딱 하는 건 아니고요.
도로부터 학교, 상업시설까지 깔아줘야 합니다. 복잡하시죠? 사실 하루 이틀 만에 뚝딱 만들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고 접은 것 같고요. 둘째, 서울 내 유휴부지 개발입니다. 태릉군 골프장, 대치동 세택부지 등 정부가 가진 땅을 이용해 아파트를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몇만 호를 공급한다고 설레발치고 있는데요. 소형 고층으로 지으면 모를까 몇만 호가 나올 크기의 부지는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아는 아파트보다는 아마 고용적률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모습일 겁니다. 셋째, 공공재개발입니다. 강서, 노원, 수서 등에는 정부 소유의 임대주택들이 있습니다. 이 임대주택들이 30년 차가 되면서 노후가 되기 시작했어요. 애초에 도시 안에 아파트 형태로 지었던 만큼 입지도 나쁘지 않고요. 사회적 약자의 주거복지 개선이라는 명분도 훌륭합니다. 아마 메인급은 아니어도 추진은 될 거예요. 그나마 집다운 집을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공공재개발 케이스는 등촌 가양단지 혹은 노원단지와 같이 임대단지와 분양단지가 섞여 있는 곳들이 함께 퉁쳐서 개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임대 100%가 다시 임대가 되는 케이스 말고요. 명분도 훌륭하고 실리도 있죠. 무엇보다 인프라가 다 깔려 있기에 비용 부담이 가장 적을 것입니다. 공급량은 충분하다는 명제하에 정책을 펴던 정부가 하루아침에 공급량이 부족하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선회하느라 고심이 많을 것입니다. 무쪼록 어떤 방향의 정책이 나와도 자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권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